1차 세계대전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무려 44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엄청난 치욕감까지 심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추후에 다시는 독일이 군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병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육군 병력은 10만 명 이내, 군함 역시 10만 톤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잠수함의 보유도 금지, 심지어 공군은 그냥 유지 자체가 금지되었어요. 또한 알자스 로렌 지역 등을 포함한 많은 영토와 식민지들을 유럽 국가에게 할양하고 라인란트 지역 전역과 라인강 유역 50km까지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해 그곳에 병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승전국들은 독일에게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총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는데요. 지금 가치로 환산해보면 몇백억이 이른다고 해요. 당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후 독일이 지불 가능했던 금액이 100억 마르크 정도였다고 하니, 베르사유 조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냥 독일 너 망해라 이거였어요. 독일을 흠신 짓밟아나 다시는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도는 일단은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당연히 막대한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독일은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독일을 덮치게 되는데, 1923년에 1달러당 16만 마르크에 거래되던 마르크화의 가치는 8월에는 100만 마르크, 11월에는 무려 1300억 마르크로 떨어졌어요. 전쟁 패전국이란 오명 아래 영토도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으로 경제까지 폭망한 독일 시민들은 치욕감에 사무쳤죠. 하지만 같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과 달리 독일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체념하려 되지 않았어요.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째서 강대국의 국민인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게 영토와 땅을 바쳐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독일 시민들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죠. 심지어 1차 세계대전은 독일 단독으로 일으켰다기엔 유럽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발생된 전쟁이었어요. 이러니 독일 사람들은 더더욱 베르사유 조약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당시 독일 정부는 이런 베르사유 체제에 저항하려 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순종적인 노선을 취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을 다시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죠. 이렇게 정부까지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독일인들의 분노는 극에 치닫고 있었어요. 이때 독일 시민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시원하게 터뜨려줄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독일 노동자당의 당수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국방력을 증대해 지금의 나약한 독일이 아닌 다시 강하고 힘센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1923년 11월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의 재건을 외치며 미넨 폭동, 즉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돌격대원들과 함께 당당히 정부 청사로 돌격한 히틀러의 쿠데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 군대도 동원할 필요도 없었고 경찰선에서 저지할 수 있을 만큼 간단히 제압되었어요. 사실 이 쿠데타는 성공 확률 0%에 수렴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작전이었던 거죠. 히틀러는 대통령을 제거하긴커녕 대통령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쿠데타를 실패한 히틀러는 반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 재판이 히틀러의 인생을, 아니 전 세계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았죠. 재판 당시 히틀러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극우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신념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연설했는데, 이 재판 내용이 독일 전역에 보도되어 히틀러는 군소정당의 대표에서 단숨에 전국구 스타 정치인으로 뛰어올랐어요. 베르사유 조약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독일 시민들은 히틀러를 자신들의 위대한 나라를 재건해줄 영웅으로 보았죠. 사실 히틀러는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 멍청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지만, 언어 전달력 하나만큼은 역사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선동가였던 거죠. 그렇게 유창한 언변으로 판사까지 감해시킨 히틀러는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음에도 단 13개월만 복역하고 출소하게 돼요. 그렇게 출소해서 계속해서 독일의 위대함과 반정부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정치활동을 이어가던 히틀러에게 드디어 1929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미국에서 터진 세계대공황. 앞서 말했던 1923년 파격적인 인플레이션 이후 6년 동안 조금씩 회복되던 독일의 경제는 1929년에 터진 세계대공황으로 순식간에 폭망해버렸어요. 9월까지 132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한 해 뒤에는 300만 명, 그 다음 해에는 450만 명까지 늘었으며 1932년에는 6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렇게 나라 전체가 궁핍해진 상황에서 독일의 온건 정당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이에 따라 정부와 온건 정당들이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극우정당과 극자정당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1930년에 18.3%였던 나치당의 득표율은 1932년에는 37.3%로 올라 국회 제1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1933년 히틀러는 나치당의 인기에 힘입어 독일의 총리 자리에 올랐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2당인 공산당에게도 힘이 있어서 히틀러가 독일을 완벽히 차지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정치적 행운이 따르게 되는데,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의 주동자로 공산당원 청년이 붙잡힌 겁니다.
히틀러는 고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공산당의 쿠데타였다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이 틈에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손에 넣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듬해에는 독일의 대통령 힌데부르크가 때맞춰 사망함으로써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함을 합친 퓨러, 즉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통이 된 히틀러는 반대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독일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죠. 독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 재건을 위한 개혁들을 하나둘 펼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군대를 재무장시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히틀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승전국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히틀러는 막무가내로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승전국들이 자기에게 개혁의 구실을 줄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때마침 출산율 저하로 인해 프랑스가 징병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히틀러는 이를 독일의 안전보장에 가해지는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프랑스를 따라 징병제를 실시했어요. 이렇게 독일은 병력수를 10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했죠. 그리고 다음에는 공군을 창설한다고 선언해 또다시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려 했어요. 승전국들이 히틀러에게 항의하자 히틀러는 대신 공군의 규모를 프랑스의 50%에 제한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죠. 이렇게 히틀러는 군대를 야금야금 늘려갔는데 원래 7개 사단에 불과하던 독일은 36개의 사단이 생겼고, 군대를 갖춘 히틀러는 이어서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된 라인란트 지역에 다시 군대를 배치하려고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히틀러는 막무가내로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명분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1936년 3월 프랑스와 소련 사이에 맺어진 상호 원조 협정을 빌미로 프랑스 접견 지역에 방어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라인란트에 3개의 대대를 조심스럽게 배치했어요. 1개의 사단도 아니고 3개의 대대 때문에 프랑스가 군대를 동원하지 않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당시 유럽은 20년 전 끔찍한 전쟁을 겪은 터라 다시 군사적 행동을 하기에는 커다란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행동에 나선 거였죠. 그리고 이러한 히틀러의 도박은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봤기 때문이에요. 히틀러가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동유럽이었어요. 점점 더 과감해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합병에 나섰죠.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로 영국과 프랑스가 무력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함께 패배한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이미 독일과 병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나치당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독일 정부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1938년 3월 12일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로 밀고 들어왔고, 이틀 뒤인 14일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이 선언되었어요. 히틀러는 자신이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냈던 빈에 큰 환호를 받으며 영웅으로 기한했죠.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은 역시 베르사유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거였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항의만 할 뿐 군사적 움직임을 취하진 않았죠. 당시 영국과 프랑스 내에서도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인들에게 지나친 모욕을 주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산업 강국이 독일의 팽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컸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강제 점령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이번에도 줄타기를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오스트리아를 쉽게 손에 넣은 독일의 팽창 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어 사용 지역인 주데텔란트 병합이었죠. 체코슬로바키아는 철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했지만 서유럽 국가나 소련의 도움 없이는 독일 군대에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독일에 넘어갈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영국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1938년 9월 영국의 총리 네빌 체인벌린은 독일을 3차례나 방문하며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려는 히틀러를 설득하려 했어요. I used to repeat,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again. That's what I'm doing. 그의 3번째 방문은 프랑스의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의 4자 회담이었는데, 이를 미넨 협정이라고 해요. 이 미넨 협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한발 양보해 독일이 주데텔란트 영토를 합병하되 체코슬로바키아의 다른 지역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이 조약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의사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협약이었죠. 그리고 체인벌린은 히틀러와 따로 협정을 맺었는데 그것은 영국과 독일 간의 평화협정이었어요. 이 평화협정 문서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간 체인벌린은 영웅이 되어 있었죠. This morning I had another talk with the German Chancellor Herr Hitler.
And here is the paper which bears his name upon it as well as mine. We regard the agreement signed last night and the Anglo-German naval agreement as symbolic of the desire of our two peoples never to go to war with one another again. 체인벌린이 공항에서 연설하는 동안 히틀러는 체코의 주데텔란트 합병을 빠르게 진행시켰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체인벌린은 전쟁을 막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1939년 3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남은 지역까지 침범했어요. 체코의 새로운 대통령 에밀 하하는 독일에 항의하기 위해 베를린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신변의 위협을 받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체에 대한 독일의 섭정을 요청하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 3월 15일 히틀러는 당당하게 프라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커다란 충돌 없이 히틀러의 손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이로써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영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팽창을 원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히틀러의 목표는 독일의 거대 제국인 레벤스라움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히틀러의 야욕을 파악한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이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어요. 더 이상의 독일의 팽창은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백한 경고였죠. 하지만 거듭된 줄타기의 성공으로 히틀러의 간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어요. 히틀러는 그러한 승전국들의 으름장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운 영토 확장을 체코슬로바키아 합병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타겟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패배로 인해 폴란드에게 회랑 지방을 빼앗겨 당시 독일의 영토는 동프로이센 지방이 본토와 떨어져 있는 기형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독일인은 자신들의 영토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때문에 독일에게 있어서 폴란드는 정복해야 할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병합대와는 유럽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1939년 3월 31일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의 독립 유지를 보장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시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과 연합하여 독일의 침공을 막고자 했어요.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을 믿지 않는 데다가 공산주의였던 소련의 정치체제를 매우 혐오했어요. 그런 혐오감을 억지로 꾹꾹 눌러가며 어떻게 해서든 소련과 함께 독일의 팽창을 막아내고자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장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폴란드는 과거부터 소련과 원수지간이었어요. 때문에 폴란드는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막아준다는 것을 핑계로 폴란드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는 아주 올바른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붉은 군대가 자기 나라 땅에서 작전을 벌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렇게 1939년 여름 동안 영프로 3국 간의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이 히틀러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먼저 손을 내미게 되는데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는 동안 소련이 해방을 놓지 않는 것을 동의만 한다면 폴란드의 동부를 공짜로 떼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돼요. 이에 소련은 큰 관심을 보였고 결국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이렇게 폴란드는 유럽의 최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북쪽으로는 동프로이센, 남쪽으로는 독일이 새로 합병한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므로 폴란드는 전쟁 시작 전부터 이미 측방포위 되어 있었어요. 폴란드도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폴란드의 방어선은 원래 독일과의 국경선인 서쪽 지역에만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도 폴란드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한다면 프랑스와 영국이 서쪽으로 독일을 공격해 독일군의 많은 병력이 서부 전선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히틀러의 생각은 이와 달랐어요. 히틀러는 이번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참전하면 바로 2차 세계대전 시작인데 수천 명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지 겨우 9일 뒤인 1939년 9월 1일에 선전포고 없이 폴란드 침공을 단행했어요.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인류사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